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건설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그럼 일반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용어도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좀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드릴 말씀은 이제 전반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하고 지금 저는 소비자 조사를 20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대부분 다 클라이언트 사셨을 텐데 한국 갤럽에서 17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해서 계속 더 리서치 그룹에서 부동산 관련 조사를 진행해서 지금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은 아파트 수요 조사였었고요. 뭐 주요 특정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잘 될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지죠. 그리고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뭐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했었고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도 다 했습니다.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산업단지, 골프장, 뭐 기타 등등해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다 조사했고 1년에 100여 건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누적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겼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칼럼 쓰고 있고 뭐 강의 활동하고 있고 집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물건을 파는 업자는 아니고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가장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떤 얘기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냥 진행할까요?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일까요? 하락기일까요? 상승기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조정기다, 하락기다 이런 것들을 좀 공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세 상승기라 하더라도 하락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대세 하락기라 하더라도 상승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분양이 잘 되는 것들이 있고 경기가 좋아도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균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개별성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정확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향후에 혹은 현재 어떤 아파트들, 어떤 부동산 상품들을 찾고 있는지, 희망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 전후까지는 갭 투자라고 들어보시죠. 갭 투자. 그러니까 소액 레버리지,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입지의 질이나 상품의 질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접근했었는데 지금은 조정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상품들, 단순히 투자가 용이했었던 상품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인기가 많고 분양이 잘 되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는 곳으로서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보다는 바이의 개념보다는 리브의 개념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향후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100%가 다 넘었어요. 웬만한 적은 넘었기 때문에 대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수가 물리적으로 부족했을 때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과거에는 집을 사두면요 100%다 올랐습니다. 100%. 네. 근데 지금은 100%가 아니라 오르는 것들이 한 반 수밖에 안 돼요. 이제 반은 안 오를 거고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아요. 집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랑 좀 다른 시각,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준은 사는 것들보다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의 개념보다 리브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싼 것들,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것들, 입지가 좋고 가격이 적정한 것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격은 부차적인 것들이고요. 향후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을 사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금 오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입지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들은
좀 이 지역의 시세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얘기하는 순간 여기는 그래도 관련자이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SNS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는 블로그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하루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뭐 공중파를 나갑니다. 뭐 SBS, KBS, MBC 뭐 이런 데 나가게 되면요. 달리는 이제 댓글들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제가 특별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말 딱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도 막 저 투기꾼 놈들 집 사라고 조장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도 내려도 욕을 하고 욕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것들이 100% 다 긍정적일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선의가 누구한테는 악의가 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주식은 100% 다 투기 상품이잖아요.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가는 자가 실거주고요.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대상을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거는 100% 다 실거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욕을 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자가로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조금 의연하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왕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산 가격보다는 미래의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제대로 산다는 의미 같은 경우는 오늘 산 가격보다 미래에 팔 때, 매도할 때 가격이 좀 올라가 있을 만한 입지 상품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미래에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마음을 먹고 매수를 하려고 해도 가끔 가다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조정되고 쭉 올라가고 조정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우상향을 하는데 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정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죠. 지금 조정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2018년도 10월 이후로 좀 조정 시장이 왔었고요. 가격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뭐 하락한 곳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을 조정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쭉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되다가 조금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이 시장을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건설경제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일반 메이저 신문사들이나 방송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뉴스를 다룰 때 거의 99%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을 다룹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게 생긴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반인들한테 칼럼을 쓸 때나 강의할 때나 책을 쓸 때도 중장기만 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대세 상승기 때는 입지가 나쁘고 상품이 나빠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입지가 나쁜데 상품도 나쁜데도 오르니까. 근데 대세 또 하락기 때는요. 입지도 정말 좋고 상품도 정말 좋은데 빠져요 가격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남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하무적이에요. 경쟁 상품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도 빠지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 2014년도 사이에서는 그런 강남의 새 아파트들도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포라든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보여드리는 장표가 이런 장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100%다 이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50% 정도는 안 올라요. 심지어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만 발라내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뭐 집값 더 내린다, 아파트 시장 매매 대신 전세로 이런 타이틀로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 거래 절벽 실수요자 한숨 커진다 이런 것들 보면은
주저하게 되고 살 수 없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아마 이거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값 거래 절벽, 주택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2월, 3월 달의 얘기였거든요. 2018년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그때 1월 달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 빈도가 한 15,000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 2019년도 1월은 1,00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준 게 아니라 90%가 날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워낙 잘해갖고 투기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건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좀 알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부분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들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투자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사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연 압도적으로. 근데 그 이사 수요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그 매수를 하지도 못하고 매도를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막혀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간단해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LTV가 서울은 몇 프로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40%죠. 근데 그 전에는요 7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이사를 매년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자가로 아파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국토교통부랑 주거주택 조사를 꽤 오랫동안 같이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주택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 그 결과가 보통 한 9.8년, 뭐 10.5년 그 사이예요. 뭐 10년 정도라 보면은 지금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일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그때는 대출을 또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을 가려고 하는 순간 현찰이 없으신 분들은 이사를 못 가요. 맞나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90%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물론 이제 투자 수요층도 줄었죠, 당연히. 근데 투자 수요층이 줄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 11월 달부터 줄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다주택자들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18년도 전후 같은 경우는 이미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온 것은 지금 이사를 못 가는 수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도 올 하반기 때부터는 이사를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을 참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돼요. 왜 가셔야 돼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사를 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 애들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애들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거든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이제 교육 환경이나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좀 거래가 묶여 있나 보다로 생각하셔야지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같은 부분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2008년도랑 2018년도 상황이 뉴스가 거의 유사했는데 지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혹시 200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때부터 부동산 상승이 정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르다가 2008년도부터 꺾여가지고 안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뉴스랑 지금 뉴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정기가 왔잖아요. 그 시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가 제일 고점이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도 투기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은 그때 주로 거래되거나 공급됐던 아파트가 대형이었어요. 대형.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주택자들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채로 몰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다 대형 아파트를 샀는데 문제는 그때 대형들은요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낄 수밖에 없죠.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품이 끼거든요. 그 가격이 2007년도, 8년도 가격이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온 다음에 거래가 묶였을 때 사람들이 실제 거주할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관망하다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 그냥 손절매하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 13년도 대세 하락기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떨어지는 것들을 속절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때는 매물이 많았고요. 지금은 매물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왜 매물이 없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때는 떨어지는 것들을 공포스럽게 봤는데 지금은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기를. 그럼 돈을 갖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목표 시점이었을 때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안 빠집니다. 왜? 매도할 사람보다 매수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왜 매도할 사람보다 매수할 사람이 더 많냐면요. 매물을 시장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신규 공급도 생각보다 점점 위축이 되고 있고 기존 주택들도 뭐 임대사업 등록이든 양도세 때문이든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그런 것들이에요. 작년 12월 달부터 올 2월 달까지 그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양이잖아요. 만 세대니까 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랬었어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붕괴 안 됐죠. 시세는 오히려 올랐고요. 전세도 2달 만에 다 끝났어요.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시세 하나도 안 빠진 상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때 제가 매물을 봤는데 매물이 9,510세대 중에서 40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혹시 서초구에 그 서초동 가시면은 우성 2차랑 뭐 무지개 아파트랑 신동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대략해서 한 5천 세대가 넘어요. 세계단지가. 매물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랑 2018년, 19년 시장은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매물이 나왔을 때 괜찮은 금액이면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는데 누가 또 산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은요, 여러분들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어요. 정말 많아요. 대출 없이 아파트 서울시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달 정도에 나올 텐데 KB 국민은행에서 7월 달마다 부자 리포트가 나와요. 부자 리포트 작년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거의 부자가 기준이 뭐냐면요. 부동산 자산을 다 제외하고 현금 자산으로만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10억 원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이죠. 강남에 30평대도 못 사는 금액이니까. 근데 그게 하한선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30억에서 한 70억 갖고 계신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전국에 28만 명인데 중요한 거는 매년 3만 명씩 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늘고 있어요. 3만 명씩.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자산 가진 사람들이 매년 3만 명씩 는다고요. 여러분들만 돈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30만 명 정도라고 하면은 고가 아파트 살 사람들은 줄을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남구에 서초구에 공급되는 양이 1년에 몇 건을 했대요. 10,000건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 다 합쳐서 적을 때가 2만 건, 많을 때가 5만 건이고 최근에 그만큼만 많아져서 한 4만 건 전후가 되고 있는데 그거 다 나와도 받아줄 수요층들은 대기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사냐 안 사냐의 문제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막 그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다시 시세는 새 아파트 위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들이 보는 것들은 구축이 아니에요. 입지 나쁜 데도 아니고.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들은 입지가 나쁜데 그 2015년도 전후에 대책 없이 갭 투자했던 것들만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 입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조정이 하나도 안 됐다가 지금 정답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008년도, 2018년 시장은 완전 다른 시장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자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집단지로 모여 사는 곳에 상권과 교육 환경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이것들이 시너지가 나갔고 그 입지라는 게 생기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도 거주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지금 서울 빼고요. 지방에서 가장 시군구 단위로 제일 비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보통 부산이 더 비싸야 돼요. 왜냐하면 비싼 인건이 훨씬 많으니까. 부산에서 제일 비싼 데가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인데 거기보다도 압도적으로 비싼 데가 있어요. 대구 수성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산에서 해운대구랑 수영구가 비싼데 거기는 이런 기타 등등 환경이 좋아서 비싸고 입지 환경이 좋아서 비싼데 일자리는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 부산은 좀 다 퍼져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들이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대구 수성구는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자리가 다른 대구의 군에는 없고 수성구에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쌌고 그 비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학군도 좋아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간단합니다. 결국은 향후에도 이런 환경들이 유지되는 지역들이 계속 좋아질 거다.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올라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과거에는 일자리들이 곳곳에 다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주는 것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인구가 느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일단 광역 시도 단위로 보면요. 인구가 늘고 있는 데는요. 경기도하고 인천밖에 없어요. 세종시하고. 그죠? 세종시도 논의를 하고. 지방은 다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나 인천은 왜 늘고 있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최근에 어디다가 입지를 결정했어요? 용인에 결정했죠. 예, 그게 원래 어디로 가야 됐었던 거예요? 청주나 구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구미 같은 경우는요 파격적으로 그 1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공짜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용인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굉장히 돈 많이 들죠. 근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요 구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학생들이 종이학을 줬어요. 10만 마리를. 근데도 안 가요. 종이학을 적었는데도. 예, 의리상 가야 되는데 땅도 공짜로 주고. 그 이유가 거기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수요가?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대기업에서 SK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비싼 용인을 택한 이유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야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하이닉스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요. 최소한 협력업체까지 따지게 되면 한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만 명 사람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 또 인구가 주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서울이 인구가 주는 건 아세요? 인구 왜 줄어요, 서울에?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비싸서 줄어요? 그러면 이제 비싸서 주면 그 비싼 집은 공실이 됩니까? 아니죠. 누가 채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서울은 집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너무 넌센스하게. 서울에 맨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데 왜 집이 줍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개포주공 2단지 있습니다. 레미안 프레스티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 입주할 개포주공 3단지. DH 아너힐스가 이제 입주를 할 텐데 그 개포주공 3단지, 2단지가 그 전에 몇 평형대인 줄 아세요? 15, 17, 19. 몇 명 살았는 줄 아세요? 5명씩. 대치동 학원과 학교를 보내야 되시는 분들이 5인 가족이 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전세로 계속. 그런 분들이 결국 이사 가시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 30평도 없어요, 별로. 40평, 50평, 60평을 3명씩 살아도 되는 분들이 이사를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 서울은 더 적은 인구가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소가족화되면서 세대가 분화되면서 집이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입지에 머무르려면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지불 못하면은 외부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나가고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은 공간이 부족해요. 택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금 늘어요. 근데 그것도 임대랑 나눠야 되죠. 재개발을 하면은 세대수는 100% 줍니다. 왜 줄까요? 그러니까 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높이로 올라가니까 더 많은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부 체납해야 되잖아요. 기반 시설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다 가구가 보통 5세대, 10세대가 있었잖아요. 그거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10세대 나간 다음에 한 집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서울은 집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980만인데 제 예상으로는 제가 예견하기로는 900만 이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계속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은 서울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울집값이 빠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서울서 밀려나신 분들은 경기도, 인천 살지만 언제든지 서울로 다시 올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가셔도 절대 경기도민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맞나요? 그분들이 바로 대기 수요자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줄면 줄수록 가격은 더 많이 대기 수요자가 생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서울 인구를 어떻게 책정하면 돼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경기도가 1300만, 인천이 300만에서 2600만이 수도권이 인구인데 저는 2600만 중에서 최소한 2000만 명 이상이 서울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 서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가 주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광역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좀 입지가 낮고 싼 데 있잖아요.
그것들과 경기도에 있는 좋은 입지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경기도의 좋은 입지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광역 서울이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도봉구보다 의정부시의 뭐 그런 아니면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별내 신도시가 택지개발주구가 더 비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금천구보다 광명시가 비싸고 안양시가 비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랑구보다 구리시가 훨씬 비싸요. 그 이유가 광역 서울에서는 서울의 끝지역들에 있는 다세대 빌라 단독보다는 그런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서울이라고 선택하신 것들이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양질의 입지 새 아파트들은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곳이 자산가치도 올라간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흐름 체크를 할 텐데요. 이게 아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기는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장기는 대부분 오릅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대부분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정책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건설사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중기 같은 경우는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중기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호재가 실현되면 오릅니다. 개발계획 발표가 아니라 호재가 가시화되면 오른다고요. 호재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텐데 소비자들한테 가장 호재가 되는 것들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 또 하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데 교통망이 그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어야 돼요. 아무거나 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경영철 아세요 혹시? 저희 강북구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전철이 있는데 그거는 일자리 노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 노선이죠. 그런 것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고요. 뭐 9호선이라든지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메인 일자리 강남권과 연결된 노선들이 좋은 노선인 것들이죠. 아무튼 그런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주거시설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단지 말고 최소한 3개 단지 이상의 새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통 호재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호재들이 실현되면은 대세 하락기 때도 올라요. 상승기 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기나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 때는 입지도 나쁘고 상품이 나빠도 빠져요. 하락기 때는 또 빠지고 상승기 때는 오르고. 그러니까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단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를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매일 쏟아지는 그 언론의 뉴스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변동률인데요. 여기 시군구 단위로 한 177개 정도 시군구입니다. 원래 이제 한 14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 빼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 빼니까 한 170개 나와서 지도화하는 것들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빨간 건 오른 거고 파란 건 내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만큼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빠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 고양시 10년 동안 빠졌어요. 파주시 10년 동안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집이 낡아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는데 고양시랑 파주시는 빠졌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제가 아까 호재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자리, 교통망, 새 주거시설들 3채 이상인데 고양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시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는 올랐고 일산 동구, 일산 서구만 빠졌습니다.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메인 일산 신도시죠. 덕양구랑 비교도 비쌌어요. 한때 잘 나갈 때는 덕양구보다 2배 비쌌어요. 그죠? 화정동, 행신동이 덕양구에서 제일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보다도 월등히 비쌌습니다. 일산에 있는 신도시들이. 근데 지금은 가격이 역전되거나 비슷해요. 근데 또 새 아파트는 무조건 뒤져져 있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0년 동안 일산에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늘었어요? 증가 안 했어요. 좀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MBC 방송국이 잘 나갈 때는 좀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 MBC 방송국도 상암 DMC로 많이 좀 기능을 분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킨텍스 주변 빼고는 일자리가 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통망 좋아진 것도 지금까지 없죠. 그나마 지금 GTX A 노선이 킨텍스역 쓰면서
개발 계획만 착공식만 했고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새 아파트는 백석역에 유진 YCT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 요인만 안 바뀌었으면은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일산시, 그러니까 고양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경쟁 입지가 너무 많아요. 일산 신도시 북쪽에 뭐가 있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 일산보다 더 커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일산보다 더 커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덕양구, 삼송, 지축, 원흥, 원당, 능곡, 그다음에 향동, 덕은 한 3, 4만 채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고양시 창릉 발표했죠. 3만 5천 세대. 고양시 시민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하는 거 아세요? 촛불 집회 왜 하는 줄 아시겠죠? 지금 가뜩이나 계속 빠지는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또 한 번 친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희망은 없어요. 지금 구축은 없고요. 지금 일산 신도시는 입지가 너무 좋은 입지인데 문제는 딱 하나거든요. 새 아파트가 없는 건데 지금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킨텍스 주변에 있는 8개 단지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비싼 집이 킨텍스 주변에 있는 새로 입주하는 8개 단지예요. 간단하죠? 예. 결국은 덕양구보다 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덕양구에서 입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죠. 왜? 파주 운정 신도시 분양 그 개발하는 거, 덕양구 개발하는 거,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하는 거 우리 다 알았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근데 거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한번 뭐 엑시스를 하든지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좀 분당보다 많이 싸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그런 단순한 마인드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분당이 많이 올랐죠. 분당은 지금 평당 한 3천 가요. 근데 그게 일산이랑 분당이랑 92년도 출발할 때 분양가 차이가 전체 금액으로 50만 원 차이였어요. 지금 3배 차이 나는데 이해하시겠죠? 분당은 경쟁자가 아직도 없습니다. 주변에 생길 게. 아마 분당은 아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될 때까지 경쟁사가 없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발라낼 수 있으면은 장기 전략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B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지수인데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도까지인데요. 서울은 이제 조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온 다음부터도 막 오릅니다.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다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0년 전후였었고요. 부산은 정확하게 2009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게 2011년도예요. 광풍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거품 시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왕창 투기꾼들이 들어갔다가 돈을 벌어서 대구랑 광주로 넘어갑니다.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은 조정기. 그랬죠. 이게 2012년도인데요. 아까 제가 서울은 2010년도, 13년도까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갤럽에 있을 때 저랑 제일 친한 후배 팀장이 있었는데 역삼동에 살았어요. 역삼동에 신혼생활을 한 6년 한 친구였는데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새 아파트였었는데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전세금을 4억 5천을 더 올려준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저한테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로 왔는데 그때 2012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매매가는 3년째 빠지고 있었고 전세가는 3년째 오르고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어요. 갭이 1억 차이, 34평이. 아마 이제 강남구 시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갭이 1억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라고 했죠. 근데 끝까지 안 사죠. 걔는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가서 딜을 했죠. 집값 빠지면 내가 대신 살게. 그랬거든요. 결국 샀는데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12억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12억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2년도 그 시점에서 집을 판 집주인이 왜 팔았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팔았을까요? 그 아까 단기 조정 때문에 판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고점에서 사가지고 계속 빠지니까 불안한 거죠. 3년 내내 빠지니까 그냥 못 견디고 판 거예요, 그냥. 근데 딱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반등했거든요. 이런 것들만 견디시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새 아파트잖아요. 그건 당연히 대사하기 때문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경쟁 입지가 없어요. 강남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2014년도 전후고요. 이게 2015년, 16년 그 사이인데 전국적으로 갭 투자가 이뤘을 때입니다.
다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기가 제일 위험하고 나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력도 필요 없고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올랐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면은 거품이 분명히 생기고요. 거품이 생기면은 빠지는 구간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역전세가 그래서 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제 6.19 대책 나오고 오르고 8.1 대책 나오고 오르고 계속 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13 대책 나온 다음부터 조정이 됐는데 이건 제가 9.13 대책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조정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서울은 지금 2018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의 평균. 근데 이렇게 2천만 원이 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무이합니다. 그죠? 2000년도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부산이에요. 부산이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부산은 왜 안 되고 서울은 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 상품을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을 처음 넘었던 구는 강남구입니다. 2000년도에 평균으로 1,000만 원을 넘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 넘기까지 그 아파트가 몇 년 된 아파트였냐면요. 30년 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3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강남에서도 평당 1,000만 원 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1,000만 원 넘기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다 넘었는데요. 지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방은 아직도 1,000만 원 못 넘었다니까요. 강남구가 30년 만에 넘었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1,000만 원 넘은 다음에 2천만 원까지 가는데 딱 5년 걸려요. 2005년도에 넘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는데 3년 걸리고요. 3천에서 4천 가는데 딱 1년 걸렸어요. 2009년도. 점점 빨라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받은 다음부터는요. 나쁜 상품, 나쁜 서비스 안 받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아파트 사시기 전에는 단독 다세대 빌라 사셨잖아요. 거기서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는요. 이게 이제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냥 다 좋았어요. 편리하고. 그러니까 주차 마음대로 되고 보안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건 이제 아내분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딸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안이에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이가 많은 경비원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경비원이 지켜줘도 좀 든든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배도 받아 주시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독 다세대 빌라보다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그냥 다 좋아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2010년도에 이사 오신 분들은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오신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새 아파트 갔더니 이제 보안 키를 주네요. 다 지하 주차장이고 지상 갔더니 다 녹지 공간, 수공간, 헬스클럽도 있고요. 독서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구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구축은 다 지상 주차장에다가 심지어는 이중 주차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신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축의 공급량은 매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또 신축도 구축이 되니까 또. 근데 신축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 신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세대 단독 빌라에서 신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늘어요. 심지어 인구가 줄어도 늘어요. 맞나요? 다세대 단독 빌라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구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다음부터 생긴 일이고요. 주택 상품들이 좋아진 다음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사면 안 되는 것들, 싼 지역의 싼 물건들, 싼 지역의 오래된 물건들 하지 마세요. 호재도 없으면. 이거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파세요. 이건 그냥. 준공된 지 30년 차 전후가 됐는데 재건축 리모델링이 없이고 호재도 없어요. 이걸 왜 갖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조정기 때 이건 갈아타는 수요가 맞는 것들이죠. 손절매 하시더라도 파시는 게 맞아요. 이건. 더 좋은 거 가셔야죠. 그리고 사셔도 되는 것들은요. 10년 이상 거주할 지역의 새 아파트는 사셔도 됩니다.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추천드린 이유는 실거주 목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지 선택하실 때요.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자가가 많은지 실거주가 많은지. 자가가 많은 단지가 더 좋은 단지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준공된 지 10년이 안 넘었으면 좋겠고요. 호재가 있으면 땡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매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품도 있죠. 서울의 상위 지역의 새 아파트는요, 경쟁 상품이 없어요. 경기도 상위도 경쟁 상품이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서울의 상위 지역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그냥 종류 불문입니다. 사두면 다 올라요. 왜? 경쟁이 안 되고 공급도 더 안 돼요. 근데 그럼 서울의 하위 지역들은 사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서울의 하위 지역은 경기도 상위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상위 지역과 경쟁했을 때 이길 만한 상품이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새 아파트밖에 없어요. 여기는 새 아파트가 아니면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간단하죠? 경기도 상위 지역도 새 아파트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하위 지역은 그냥 새 아파트나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요, 분당, 수정, 중원구가 있는데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분당구랑 수정구랑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이유는 수정구에서 창곡동이라는 데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곡동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성남이 아니죠. 위례 신도시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 브랜드가 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분당은 성남시가 아니죠. 분당 구민들이 싫어하십니다. 성남시 하면. 맞죠? 예. 뭐 그런 거죠. 지명이 브랜드가 된 지역들 되게 그러니까 좀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판교는 분당구인데 그냥 판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연수구인데 연수구에서 송도동을 빼면은 하위 지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는 송도동만 보셔야 되는데 송도는 뭐죠? 송도 국제 신도시. 맞죠? 송도 분들한테 인천 시민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렇죠? 여기는 송도 신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주소 쓸 때도요. 대한민국 송도 신도시 이렇게 써요. 인천 연수구를 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편물이 가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브랜드화된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강남이라는 것들은 브랜드잖아요. 지명이 아니라. 강남 2구가 뭐죠? 강남구 서초구인데 강남 2구란 말은 강남구에서 안 써요. 서초구 분들이 100% 쓰는 말이에요. 강남구에서 싫어하죠. 강남 3구는 송파구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서초구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강남 4구는요. 송파구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강동구가 왜 강남이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다 위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프리미엄 얘기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결국 우리는 프리미엄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아파트 시세는 원가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원가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입지 프리미엄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우리는 프리미엄을 봐야 되는데 입지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을 보는데 상품 프리미엄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점점 감가상각이 되지만 입지 프리미엄은 오늘이 최저가예요.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동대문 핫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청량리 588 없어진 이후부터 입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량리역에 들어오는 전철망이 12개예요. 지금도 4개인데 8개가 더 들어온다고요. 그럼 입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롯데캐슬, 한양수자인 65층짜리, 55층짜리 건물이 11동이 들어와요. 입지 가치가 나빠질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동대문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결국 우리는 입지라는 말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들은 다 좋은 곳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이죠. 경제활동은 그 입지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부동산과 입지는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풍수지리가 좋은 입지들도 보통 따지는데 풍수지리가 좋다고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가 제일 좋은 지역은 전라도 지리산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제일 좋은 입지인데 대한민국 제일 싸요. 땅값이. 평당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입지죠. 거기는 반달고물을 위한 입지, 산삼을 위한 입지잖아요. 동식물을 위한 입지잖아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럼 제일 적합한 입지는 서울인 것이고 부산인 것이고 대구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는 입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살만한 아파트인지 리뷰와 바이의 개념을 같이 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표입니다. 이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고 이 3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가 실수요가 50% 이상 되는 지역들이 조정기가 오고 하락기가 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를 했던 단지들은요 거의 그 전세 월세 비율이 80% 90%입니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배후 수요지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메인 입지가 중심지이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채워요, 테두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적이 잠실이었잖아요.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만 7천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까지.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역전세가 나고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가 되돌아보면은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 들어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죠. 그 6개월 동안이 다 채워서 지금 평당 5천까지 왔죠. 예, 배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 일로 이사 올 것인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서울에서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11,5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뭐 그라시움, 뭐 솔벤 이런 것들 다 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에 한 3만 세대 가까이 입주를 할 거예요. 또 둔촌 주공만 해도 2만 5천 세대가 12,000세대가 넘으니까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생겨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요, 솔직히. 3만 세대가 다 입주를 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집주인들도 못 채우고 전세를 세팅해야 될 텐데 전세가가 되게 낮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매매가는 안 빠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후 수요지가 강동구 정도면 많아요. 그럼 강동구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지역에서 다 덤벼들 거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다 덤벼들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 수요지가 확실히 있는 데들은 오히려 조정받을 타이밍이 진입할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배후 수요가 많게 되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가 있으면 됩니다.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상품이면은 지불을 할 사람들이 30만 세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고요. 배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